예, 2주차 제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차 수업은 제2강으로 벡터와 스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벡터와 스칼라 단원에는요, 이렇게 4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화요일 제1교시에 수업을 하고 3, 4 단원은 목요일 제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수업할 내용은 벡터와 스칼라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연산으로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연산인 벡터의 곱셈과 그리고 그 벡터의 성분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벡터와 스칼라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했죠.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였습니까? 네,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 또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서 모두 값과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단위를 갖는다. 단위가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그 두 가지라고 분류해 놓은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즉,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와 크기와 함께 방향도 가지고 있는 벡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표시를 해 주어야만 그 특성을 명확하게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라고 하는 명칭을 따로 붙여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스칼라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칼라에는 네, 거리, 질량, 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거리에는 제가 L 그 다음에 잘못 눌러졌네요. 계속 합시다. 그 다음에 질량에는 M 이렇게 표시했고요. 일은 W, 에너지에는 E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향성은 없다. 크기만 가지고 있다. 네, 거리, 예, 그렇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누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도 많고 적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걸 더 얘기해 보면 여기에 영문자 L, M, W, E는 각각의 단어, 뜻들의 단어의 제일 첫 글자죠. 거리는 length, 질량은 mass, 일은 W, work, 에너지는 E. 네, 에너지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각각의 영문자들을 앞으로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느냐 하면은요. 미지수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표현을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Y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좌표를 나타낼 때 직교좌표계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을 의미하는데 이 가로축에 있는 어떠한 값도 다 가질 수 있는 미지수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세로축이지 않습니까? 세로축인데 이 Y값도 X에 대한 어떠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함수의 값, 즉 y도 많은 숫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미지수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length는 거리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미지수의 대표값이라고 볼 수 있고 질량이라고 하는 m은 네, 그 크기, 질량이라고 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미지수다,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벡터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벡터는 크기와 함께 방향도 있다고 그랬죠. 위치,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위치, 어떤 지역이라는 말로 사이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위치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하나의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변이,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변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지나가겠습니다. 속도도 벡터이고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력은 그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요. 속도 v, velocity는 빠르기와 함께 방향을 같이 표현하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힘, force라고 하는 건데요. 이 힘도 대표적인 물리량입니다. 즉 벡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힘을 예를 들어서 벡터를 많이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벡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크기를 갖는 일반적인 숫자값 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스칼라의 뭐 연산이라든가 그 스칼라의 크기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벡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이렇게 어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영문자의 대표값 A라고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이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많은 모든 물리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벡터를 나타내는 S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값을 갖는 물리량의 대표적인 임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했습니다. 이 화살표 표시를 해주는 것 자체가 바로 네,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벡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지 않고요. 진한 글자체를 쓰고 기울여주는 이탈릭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교과서나 책, 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도 한데요. 판사할 때는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화살표 표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릭 글자로 뉘어서 하면서 진하게 만들면 이것은 벡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는 아는데요.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것은 벡터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3요소를 아주 화살표가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죠. 벡터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벡터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크기와 방향이죠. 벡터의 크기가 있는 것은요, 그 크기에 비례하여 길이를 갖다가 길게 해주면 벡터의 크기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향을 아주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작점은 벡터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3요소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벡터라고 표현한 것에다가요. 절대값을 씌웠죠. 이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략되어 있는 벡터의 표시고요. 이거는 절대값을 표시를 해주면 그 벡터의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그 벡터의 크기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것은 이렇게 지나지 않은 이탈릭체로 표현하면 즉 그 값의 크기 또는 스칼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벡터의 크기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앞에서 설명했던 벡터를 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리량, 벡터량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 방법을 더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구가 있죠? 이 지구에는 근처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다면, 근데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냐면 중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중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네, 지구의 중심 방향. 물체가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물체는 힘을 어느 쪽으로 중력을 네, 이때도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물체가 여기에 있다. 근데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또 이 안쪽으로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고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 끝에 있어도 이 물체는 안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자, 이때 제가 힘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화살표로 표시를 하니까 이게 안쪽 방향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물리량을 얘기할 때 그 물리량 중에서 화살표로 표시하면 그 물리량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벡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벡터를 표시하는 3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지평선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어떻게 힘을 받느냐? 네, 여러분들이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즉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를 보면은요, 우리를 그거를 힘 F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크기는 얼만큼이냐면 크기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그 크기는 벡터의 화살표 표시를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벡터 화살표를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벡터 표시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절대값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크기가 되는데 그 크기의 값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즉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입니다. 자, 이 힘 벡터의 화살표 표시를 보면은요. 3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 3요소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처음에 어디에 물체에게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처음에 시작점이 있죠. 이것을 힘의 3요소 중에서 1번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은요. 이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이 되는 바로
크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크기.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나타내는 힘의 방향도 있죠. 자, 힘의 3요소는 앞에서 얘기했던 벡터의 하나이기 때문에 벡터의 3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벡터일까요? 아니면 스칼라일까요? 다음에 그림과 같은 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산, 언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언덕에 자동차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지점, 다시 말하면 P라고 하는 위치를 통과해서 B라고 하는 높이의 어떤 산 등성이까지 얘가 왔습니다. 방금 전에 P라고 하는 하나의 위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P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P는 어디일까요? 네, P라고 하는 위치는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표현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물론 아까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위치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어느 쪽 방향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칼라일까요? 네, 벡터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위치 벡터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O포인트에서 P포인트까지라고 그 길이라고 표현하고 그 위에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림처럼 두 개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B는 학교라고 해봅시다. 집에서 학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차를 타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A에서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집 기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갔고 기차를 타고 이제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인하대역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걸어서 자 강의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자전거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전거 길은 이렇게 그래도 좀 가깝게 우리가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총 이동한 거리는 더 멀은 것 같아요. 그 이동 거리를 S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깝죠. 그 거리는 S'이라고 해봅시다. 즉,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어떤 물체가 이동한 총 경로의 길이가 되고요. 그 이동 거리, 즉 A에서 B,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 거리는 굉장히 많은 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동 거리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국 어떤 방법이든 A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위치까지 최종적인 결론, 즉 위치의 변화는 딱 한 가지죠.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죠? 네, 바로 이렇게 되죠. 예, 이 위치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벡터예요. 이거는 최단 거리이기도 하죠. 이렇게 A라고 하는 B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 즉 위치 변화가 생겼을 때에 그때의 최단 거리 플러스 방향 이렇게 두 가지의 거리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동 거리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서 우리는 위치 변화에서 두 글자를 따서 변위라는 말을 쓰고요. 이것은 즉 벡터가 됩니다. 보통 변이 벡터를 D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이동거리와 비교하기 위해서 S 이동거리에다 화살표를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퀴즈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질문이 있는데 1차원 운동은 하고 있어요. 1차원 운동이 뭐죠? 네, 맞습니다. 직선 위에서 어떤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차원 운동은 변이와 이동거리가 항상 같다.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죠.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즉 여기에서는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위치까지 이동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동거리와 변이 크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네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정의할 수 없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스칼라가 되게 되겠습니다.